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7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소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관계와 합유관계 그리고 총유관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내용 시작하기 전에 출석시험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유자 1인이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이제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는 현금 분할과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가액 분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대금 분할 방법과 현금 분할, 그 다음에 가액 배상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건을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대금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이제 가액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배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사람한테 지분을 이제 그 공유물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이제 공유자들한테는 소유권 이제 공유 지분을 상실하는 공유자들에게는 이제 가격을 배상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공유물 분할 방법이 되겠죠. 당사자가 현물 대금 분할 방법이라든지 현물 분할의 방법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가격 배상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입니다. 공유 지분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는 모든 공유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자, 공유 지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각 공유자들한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말소 청구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3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공유물의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공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금전 채무의 부담 행위, 보증 채무의 부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겠죠. 자, 총유물의 처분 행위냐 아니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원 총회, 그러니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총회의 결의는 없어도 되겠죠. 따라서 이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지만 그 보증채무의 부담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총회의 결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4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에 자, 이거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이 대표자의 대표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유효하다고 믿었더라도 즉 그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믿었다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처분행위에 대해서 비록 대표자가 대표권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하고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죠. 법인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로 인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은 그 제3자의 불법행위, 그러니까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그 충유물의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자의 대표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행위가 없었던 점을 몰랐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중과실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이지만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X 토지 위에 Y 건물이 있으며 갑을 병은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으로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겠죠. 5분의 3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갑을 병은 X 토지 위에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X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가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갑과 을과 병의 소유인 것이고요. 밑에 있는 토지는 A와 B의 공유인 겁니다. 각각의 공유 지분은 토지의 공유 지분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갑의 공유 지분은 5분의 3, 을의 공유 지분은 5분의 1, 병의 공유 지분은 5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갑을 병은 토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X 건물에 이제 Y 건물의 공유자이면서 그 다음에 X 토지의 공동 점유자가 되겠죠. 공동 점유자인데 이 갑을병은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보도록 하죠. 갑이 X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정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갑을병은 지분 비율대로 공사 대금 채무를 정에게 부담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정과 공사 그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으니까 정은 이 경우에 갑에 대해서만 도급 계약상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건물을 Y 건물을 공사함으로써 그것이 을과 병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은 을과 병에 대해서 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죠. 전용물 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당연히 도급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니까 을과 병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정은 오로지 갑에 대해서만 도급 계약상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무를 정에게 부담한다. 이건 틀린 말 되겠죠. 만약에 갑의 관리행위가 적법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적법한 관리행위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갑이 정한테 보수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간 비용을 다른 공유자한테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의 부담을 시킬 수는 있겠죠. 공유물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갑이 분담시켜서 이제 을하고 병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정이라는 사람은 갑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일단 갑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될 그런 지위에 있는 수급인이기 때문에 그 수급인이 자신이 급부한 것이 을과 병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을과 병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2번 문장입니다. 을이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Y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을이 이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병은 이제 소수 지분권자인 병이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 판결에는 원래 맞는 말이었어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목적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그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기존 판례였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2020년 5월 달에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병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따라서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Y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유자의 지위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뭐 방해를 청구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지만은 이런 판결의 경우에 이런 판결이 있어요. 즉 X 이제 그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판결을 한번 좀 설명을 하면요. 뒤에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X와 Y가 둘 다 2분의 1 지분권자예요. 자, 그런데 X가 단독으로 이 토지 위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운 겁니다. 건물을 세운 경우에 이제 Y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판결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Y 건물의 철거도 청구할 수 있다. 요 Y 건물 이제 건물이라고 하죠. 이걸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의 철거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금년에 변경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한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건물의 철거와 같은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금년에 바뀐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병은 Y 건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은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2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 변경된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A는 병의 지분 범위 내에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A는 토지의 공유자이죠. 그래서 A는 2분의 1 지분권자이고 B도 2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자, 토지의 공유자는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마침 또 그 철거돼야 될 건물이 갑을병의 공동소유였잖아요. 갑을병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들한테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지분의 법인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의 철거뿐만이 아니라 지분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토지의 반환은 불가분 채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위법하게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조합원 1위는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각자가 조합 재산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갑과 을이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X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X토지는 당연히 갑과 을의 합유에 속하며 자, 이건 이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X토지를 함께 매수했다고 해서 항상 그 조합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순히 그냥 공동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아서 판 다음에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러니까 조합계약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그러한 당사자 간의 관계도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뭐 이제 조합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점에서도 이제 이 문제의 지문이 맞고 틀리냐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경락받아서 취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합유 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갑이 탈퇴하면 자동적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 을한테 귀속되는 거. 2인 조합의 경우에도 1인이 탈퇴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인 조합에서의 탈퇴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조합 사업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갑이 탈퇴해서 조합 관계가 종료하고 을의 단독 소유로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갑이 탈퇴하면 자동적으로 을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유 등기에서 단독 등기로 바꾸는 그런 등기 변경이 있어야지만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갑과 을이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X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공동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면은
그 X 토지는 합유물이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동으로 취득해서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그냥 공유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합유 관계라고 하더라도 갑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을의 명의로 단독 소유로 인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을의 단독 소유가 되니까 7번 문장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장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도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이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특정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공유 토지 전부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의 지위로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전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갑을 병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 사실상 이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그 부동산의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9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출석 시험에 대한 문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법률 관계, 그렇죠. 물건의 공동 소유고요. 공유에는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공유 지분을 갖고 있죠. 자, 일단 내부 관계를 살펴보면요. 공유물에 대한 소유 비율을 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분의 비율은 특정한 정함이 없다면 이제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들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지분 금지 특약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들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입니다. 제3자한테 이 처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래서 지분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분 금지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등기해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분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 이제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처분행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2분의 1 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판례도 보겠지만은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한다면 2분의 1을 넘어서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도 소수 지분권자, 을도 소수 지분권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절반이니까 소수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그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들은 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갑이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경우, 자,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더 이상 건물을 다른 식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이제 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철거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반환받았을 경우에 을도 역시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할 수 없게 되잖아요.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갑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식의 이런 순환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변경되어서 건물 이제 철거 청구, 즉 방해 배제 청구권은 가능하지만은 반환 청구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의 대법원 판결, 이제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 살펴봤고요. 요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금년에 이제 변경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유물의 관리행위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이제 물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개량하는 것을 물건에 대한 관리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관리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용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한 명만이 이제 단독으로 공유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갑을 병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5분의 3이고 을의 지분이 5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5분의 1인 경우에 이 경우에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갑은 단독으로 X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한다고 해서 그 갑이 X 토지 전체에서 나오는 사용 이익 또는 과실 같은 것을 갑이 독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X 토지로부터 어떤 수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은 지분 범위의 비율로 당사자, 공유자들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갑이 X 토지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 얘기는 X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용 이익을 갑만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X 토지에 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갑한테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자, 뭐 이제 거기 설명을 했고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이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할 수도 있으면 당사자가 뭐 이제 어떻게 공유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특약을 하거나 또는 뭐 특정한 구분 소유자가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씩 다른 공유자한테 지급할 것인가 뭐 그런 특약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유물에 관한 특약을 하는 경우에 이 공유물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가 될 테고요. 근데 그 공유 지분을 매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승계받은 그런 공유자에게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제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특별 사용권에게 특별 승계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물에 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그런 공유 지분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그런 특약인 경우에는 그걸 알면서도 취득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그 특약을 공유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특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면서 취득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당사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
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공유에 관한 관리에 관한 특약이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특약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특약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리에 관한 특약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요. 당연히 공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 승계인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죠. 다만 특별 승계인을 구속하지만은 그 공유물에 관한 특약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그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이 공유물에 대해서 과반수 지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특약을 변경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 지분에 관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 지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걸 알면서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물의 처분행위입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할지라도 공유물에 대해서 임의로 그 건물을 건축할 수는 없어요. 그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공유 토지 위에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면 되고요. 공유물의 부담 같은 경우에는 공유 지분에 따라서 이제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물에 관한 내부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대외적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단독으로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의 중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공유 토지가 이제 갑과 을과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근데 이제 갑의 지분도 3분의 1, 을의 지분도 3분의 1, 병의 지분도 3분의 1이라고 했을 경우에 갑은 자신의 토지 지분 범위 내에서 정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갑의 지분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이제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1위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재판상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재판상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 자,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지분의 범위 내에서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이제 지분을 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3분의 1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분의 범위 내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공유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걸 다 지우고요.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으로 이제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을병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정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사실 각자 3분의 1 지분, 을의 3분의 1 지분, 갑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가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을이 정이 갑을병의 지위를 다 이전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갑은
자기의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갑은 보존행위로서 을, 병의 등기까지 포함한 등기 전체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죠.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거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죠.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인데요. 제3자 명의로 원인 부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공유자는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무효인 등기 중에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관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 등기 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한 지분 이전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갑과 을과 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갑이 단독으로 이제 을과 병의 등기까지 자기가 처분을 해서 지분까지 처분을 해서 정에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X 부동산을 매도해버리고 각 지분 이전 등기를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정 명의의 이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나머지 을과 병 명의의 3분의 1씩 지분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겠지만은 갑 명의의 소유권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는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을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 이제 불법적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을과 병의 등기, 3분의 2, 을과 병의 등기는 보존행위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은 을은 갑의 등기까지 말소 등기는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정한테 팔았지만은 그런 경우에 을과 병의 등기는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겠지만은 갑은 자신의 등기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자신의 3분의 1 지분을 처분한 것 자체는 유효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보존행위로서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병 명의의 등기까지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존행위로서 갑 명의의 등기까지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이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병마저도 병이 원하지 않는 경우, 즉 소송 이제 변론 과정에서 병도 정에 대한 3분의 1 지분 등기의 말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갑과 병의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유 관계의 대외적 관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 공유자의 토지 무단 점유. 이제 건물 공유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 공유자 갑과 을이 있는데요.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갑과 을이 이 X 토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Y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 토지 소유자인 병이라고 합시다. 토지 소유자인 병은 각자한테 이제 각각 갑도 2분의 1 지분, 을도 2분의 1 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병은 갑의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또 을의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통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갑과 을을 공동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고요. 지분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통상 공동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갑과 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은 갑과 을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은 건물 공유자이기 때문에 건물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긴 하지만은 공동 점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갑과 을은 토지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뭐 예를 들면 이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은 이 300만 원에 대해서 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도 을도 이제 3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의무는 각 지분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은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분 채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공동소송 관계에서 이제 공유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통상의 공동소송인가라고 하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 건물의 철거 청구,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공유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라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 청구, 이제 그 원래 갑의 소유였는데 이 갑의 소유가 이제 을병정의 공유로 바뀌었다. 공유로 이제 공유 지분 등기가 다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등기 절차가 나중에 사유적으로 뭐 이제 을병정이 공동으로 매수인이 돼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였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 자체가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은 을병정을 상대로 해서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만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 즉 을병정의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등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갑 있고 을이 있고 병이 X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 점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정이. 자, 이 경우에 정은 갑을 상대로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3분의 1 지분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반대로 갑을병은 공유자인 경우에는 각자 이제 취득시효 기간 중에는 각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정을 상대로 해서 그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소송상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취득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 공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공동 점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자, 이것도 불가분 채무긴 한데요. 원래 이제 불가분 채무긴 한데 이것도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이제 그 을과 병이 갑과 을이 X 토지를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건물의 철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X 토지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에 대해서도 역시 2분의 1 지분 비율별로 건물을 철거하고 X 토지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같이 이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분 확인의 청구, 지분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해소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것은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유관계의 확인, 이제 공유자들 사이에서 공유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이제 전체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경계 확정, 이런 거는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또는 피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물에 대한 경계 확정을 위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공유자가 다른 나머지 공유자를 전부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필수적 공동 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유물에 관한 그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들 얘기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이제 공유물 관계, 공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막상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 저기에 해당하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건물의 공유자, 토지의 공유자 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과 대내적 주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이제 공유물의 분할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고요. 분할금지 특약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이제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또는 가액 배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권자만이 그 분할돼서 나가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의 공유물 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현물 분할을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이 가액 배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이게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이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187조의 물권 변동,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경우가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물을 분할해서 각자 3분의 1씩의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쨌든 형성 판결로서 뭐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한테 소유권이 귀속이 되고요. 뭐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가액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할의 방법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지면은 등기가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단독 소유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이제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공유물 분할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는 첫 번째 당사자가 협의로 해서 분할하지만은 이제 당사자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의 손을 제기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형성의 소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 공유물 이제 분할 청구의 소송은 이제 그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들이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구애되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유물에 관한 기본적인 범위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지만은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유 관계에서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은 그 쟁점들을 딱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읽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집이나 또는 사례 문제집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데요.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A 토지와 B 토지로 이제 구획을 해서 이제 갑과 을이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권자인데 사실은 갑은 A 토지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 을은 B 토지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경계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형태. 사실상 A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B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형태의 그런 공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관계로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시가 돼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에 해당한 겁니다. 이제 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느냐? 을이란 사람은 전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A 토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B 토지뿐만 아니라 A 토지에 대해서도 2분의 1 지분만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A 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은 사실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이 A 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은 누구 거였어요? 갑 거죠. 마찬가지로 B토지의 입장에서도 B토지는 을의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갑의 이름으로 갑은 전체 공유물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으니까 B토지에 대해서도 B가 2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을토지였지만 B토지 부분은 을토지의 단독 소유였지만은 갑의 2분의 1 등기가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A토지와 B토지에 대해서 2분의 1씩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A 토지에 대해서는 2분의 1 지분을 을의 이름을 빌린 것이고, B 토지 부분에서는 2분의 1 지분만큼을 갑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라고 해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 관계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 공유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 관계에서나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해야 됩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제 토지를 분필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갑은 B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을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을은 A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갑한테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갑은 A토지의 단독 소유가 되고 을은 B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식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공유 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예외로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토지를 분필할 때 사실은 뭐 제일 깔끔한 거는 이 토지를 A 토지와 B 토지로 나눠서 각자 소유권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런데 이 이제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일정한 면적 이하로 토지를 분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토지를 계속 잘게 나누다 보면은 토지의 이제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게 토지는 계속 나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너무 잘게 나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 이하로는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한 필지의 토지를 사실상 나눠서 두 필지처럼 이제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해서 특정한 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등기 형식은 전체 공유 지분 형식으로 등기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명의신탁 같은 거는 명의신탁의 예외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 지상권 부분과 같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이제 그 법정 지상권을 아직 이제 안 배웠으니까, 예습은 했겠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원칙적으로 이제 뭐 갑이란 사람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에 이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또는 아니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또는 매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을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 토지는 갑과 을이 공유하면서 건물만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해 버리면은 다른 토지 공유자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 토지, B 토지, A 토지와 B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 위에 A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A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역시 갑 소유인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토지가 처분되었거나 건물이 처분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360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왜 설명을 드냐? 법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한 필지 토지 위에서 갑과 을이 공유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거였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이것도 법상으로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처분되거나 그러면은 건물을 위한 이제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갑의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A 토지 위에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이제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그 A 토지에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예외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토지 공유자 중에 한 명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차피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단독 소유이고 B 토지 부분에서는 을의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위에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상 A 부분을 특정해서 갑이 소유하고 B 부분을 특정해서 을이 소유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법정지상권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합유부터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유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죠. 합유는 이제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합유 지분의 경우에는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만이 인정이 되고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재산 전부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의 지위로서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와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등기를 보면은 더 좋겠죠. 여러분들 수업 자료 판례 10번 그 다음 부분, 이게 지금 내가 그 수업 자료는 지금 페이지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페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판례 이제 판결 10번 이하를 9번 이하 판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공유 등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는
공유자 지분의 2분의 1인데요. 이갑동 씨와 김갑순 씨가 2분의 1 지분권자, 2분의 1 지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았으니까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갑동 씨와 김갑순 씨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죠. 공동으로 매수해서 2분의 1씩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4번에서는 공유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삼남 씨가 이제 그 3번 김갑동 씨의 지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3번 김갑순 씨의 지분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4분의 1, 4분의 1씩. 그러니까 이갑동 씨로부터 이제 4분의 1을 취득하고 김갑순 씨로부터 4분의 1을 취득해서 김삼남 씨가 2분의 1 지분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등기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은 공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갑동 씨가 4분의 1 지분권자, 그 다음에 김갑순 씨가 4분의 1 지분권자, 그 다음에 김삼남 씨가 2분의 1 지분권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안에서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죠? 다들 이제 2분의 1 지분권자도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잘렸는데 표가 좀 위로 올리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을수 씨가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는데 누구로부터 취득했을까요? 3번 이갑동 지분 전부, 4번 김갑순 지분 전부. 이갑동 씨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김삼남 씨한테 4분의 1씩을 줬으니까 이갑동 씨는 4분의 1 지분권자, 김갑순 씨도 4분의 1 지분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갑동 씨와 김갑순 씨가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을수 씨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을수 씨는 2분의 1 지분권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유 관계는 김갑순 씨와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을수 씨 2분의 1 지분권자, 김삼남 씨와 이을수 씨가 2분의 1 지분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아니게 될 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등기에서는 지분이 다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다 처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분의 일부도 처분할 수 있고요. 자, 그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지분만을 일부를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합유를 한번 볼게요. 자, 합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분이 기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로서 조합재산 전부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합유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 기재가 안 되고 합유자 이름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김갑을, 김갑순, 김삼남 씨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합유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2번 소유자 변경, 합유자가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김삼남 씨가 정병삼 씨로 이제 명의가 변경될 수는 있겠죠.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존 합유자가 탈퇴 합유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이제 김갑을, 김갑순, 김삼남 같은 경우가 3명이 있는데 여기 김삼남 씨가 합유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조합을 탈퇴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김삼남 씨가 탈퇴하면은 김갑을 씨와 김갑순 씨만 등기부상에 합유자로 남게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더 탈퇴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합유 관계는 종료하게 되겠고 김갑을 씨가 단독으로 물건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김갑을 씨 단독으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 나머지 조합원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해서 김갑을 씨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냥 탈퇴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은 김갑을 씨의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김갑순 씨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변경 등기를 그래야지만 김갑을 씨 단독 소유로 기재가 되도록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합유 등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니까
공유 관계와 합유 관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죠. 합유 관계에서는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지분 자체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뭐 조합원으로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는 것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유물로부터 얻은 이익 같은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등기부를 보고 알 수는 없고요. 조합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이제 지분에 따라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조합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합유 관계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유에 대한 지분은 인정되지 않고요. 조합원의 지위와 지분을 분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합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등기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유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합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즉 장래의 수익 배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는 의미, 즉 장래의 수익을 배분받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강제 집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은 조합 재산에 대해서 합유물 자체에 대해서 지분을 강제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유물은 이제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합유물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유에 대한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 조합 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권리가 상속이 될 뿐이지 당연히 그 상속인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다. 합유 지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양도하게 되면 조합원의 지분도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는 방식으로 합유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합유 지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합유물 자체에 대해서 개별적인 합유 재산에 대해서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합유 재산 전체에 대해서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보전인데요. 처분과 변경을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법 272조, 그러니까 합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조합의 사무가 특별 사무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이 한 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업무집행 조합원 단독으로 처분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하고 이제 서로 조합원의 업무 같은 경우, 특별 사무 같은 경우가 이제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합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그 합유물의 처분이, 그러니까 조합 재산의 처분이 조합의 특별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더라도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출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단독으로 이제 조합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판례가 272조와 민법 706조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그 합유물의 처분이 조합의 특별 사무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원의 과반수,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의 의사로 1인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합유 관계는 대외적으로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인 경우가 있는데요.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 아까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는 각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각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청구할 수도 있고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 자체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경우에는 모든 합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소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그 합유 등기가 돼 있는데 그 합유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합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모든 합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유 지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경우나 이제 공유자에 대해서 합유부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나 또는 합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유물 관계에서는 이제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공유 등기가 돼 있는데 그 공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다 통상의 공동소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과 을 병이 있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갑을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공유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합유물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은 갑을 병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에 이제 정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갑, 을,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갑을 병의 그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공유 관계라고 한다면은 정은 갑과 을, 병을 상대로 해서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합유인 관계에서는 각자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갑을 병을 공동피고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해서 갑을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합유와 공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합유의 종류라고 한다면은 합유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연히 합유 관계가 종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조합체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합유가 종료할 수밖에 없겠죠. 2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2인 조합의 탈퇴도 허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 조합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은 조합사업은 종료가 되지 않고 해산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해산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탈퇴하는 조합원들한테 지분만 정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합유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는데, 단독 소유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단독으로,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 등기 봤잖아요. 탈퇴하는 사람의 탈퇴했다라고 하는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남아있는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유 부분 설명 하나 나왔습니다.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이 사원체로 집합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근데 총유라는 건 성격이 되게 애매한 그런 형태의 공동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제 이게 사단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구성하는 이제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만약에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법인은 이 사원들로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사원들과는 인격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단독으로 재산 같은 거를, 뭐 X 토지 같은 것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모임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면은 이 비법인 사단이 X 토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 X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법인 사단이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인격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 사원들이 각각의 사원들이 공동으로 이제 이 엑스토지를 소유한다라고 보고, 다만 그것은 총유다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 형태로 규정을 한 겁니다. 총유라는 식으로 부르는 거죠. 하지만은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비법인 사단의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법인이 이제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 법인의 단독 소유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독 소유인데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총유라는 식으로 이 이제 개개의 각각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X토지를 소유한다, 총유한다 라는 식으로 개념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그 구성원들이 X토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 자체가 권리를 갖고 있고 이 사단의 구성원들은 직접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합유처럼 뭐 합유 지분으로서 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합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예 이 사단의 구성원들은 이 총유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도 없어요. 사원권으로서, 그러니까 단체의 사원권으로서 총유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총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원들 하나하나는 이 총유 재산에 대해서 보존행위도 못해요. 보존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법인 사단의 단독 소유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비법인 사단,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지만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민법상에는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사실은 거의 권리 능력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등기도 가능하죠. 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물건도 뭐 소유해서 뭐 총유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단독 소유인 것처럼 법이나 단독 소유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과연 권리 능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총유의 규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총유 개념이 민법에서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진짜 애매한 그런 형태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의식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자, 총유물의 관리 처분 같은 경우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사원총회죠. 차원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이 이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총유 재산의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매수인이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여기 표현 대표라든지 이런 게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총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다만 매매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권이 있다라고 믿게 상대방을 거래하게 만든 그런 대표자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인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무 관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이 총유물 같은 경우에는 각 그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만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각 사원은 단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독행위조차도 할 수 없어요. 총유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관련해서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출석 시험에 나왔던 얘기, 이거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유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유물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하지만은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유물의 사용 수익도 정관에 따라서 이제 사용 수익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총유물에 대해서 정관에서 총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방법을 정했다면은 이제 그거 사원권의 내용으로서 이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겠죠. 자, 총유물에 대한 권리, 지분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원의 지위로서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총유 재산에 대한 지분권하고도 달라요. 그냥 사원으로서의 지위로서 갖고 있는 권리, 이제 사원의 지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원권이라고 보통 이제 사원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권리는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일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총유물에 대한 권리 관계라고 하는 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비법인 사단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입니다. 근데 그 재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사원의 지위와 총유물에 대한 권리 자체가 일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결국 사원의 지위에 기초해서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합유 지분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합유하고도 또 이제 달라요. 이제 합유 같은 경우에는 합유물에 대해서 진짜 그러니까 그 수익 분배 비율이라고 하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 개개의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합유물로 구성되는 합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총유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이 그 총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원의 지위에서, 즉 사원권의 내용으로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총유까지 관련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각각의 판례들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결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련된 판결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년에 2020년 5월 21일 날 이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의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결인데요. 예전에는 그것이 허용이 됐는데 이 판결에 의해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이 밑줄치 부분은 꼭 내용을 기억해 둬야 되고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그 판결의 내용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2분의 1 지분권자, 갑과 을이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둘 다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할 때,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지만은 뭐는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214조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보존행위 자체를,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자체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특히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한테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유 토지의 피고가 무단으로 건축, 식재한 건물, 수목 등 지산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지상물은 그 존재 자체로 다른 공유자의 공유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갑이 단독으로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토지 위에 수목을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수목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이나 수목 자체가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런 건물을 지은 사람이나 수목을 식재한 그런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 건물의 철거와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물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대체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된다. 이거 대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집행, 대체 집행, 간접 집행 같은 강제 집행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지상물이 제거되고 나면 공유 토지는 나대지 상태가 되고 피고는 다시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원고 스스로 공유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과 토지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젠 나대지가 됐으니까 을도 자유롭게 이 토지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 배제만 청구하면은 충분히 을도 공유자로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갑으로부터 이제 공유 토지를 반환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공유 토지에 피고의 지상물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지상물의 제거만으로도 공유 토지의 독점적인 점유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다. 지상물 제거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러한 방해 행위의 금지, 예를 들면 원고의 공유 토지에 대한 출입이나 통행에 대한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뭐 토지의 반환을 공유물의 반환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이 판결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판결이니까요. 그 전에는 이렇게 다 안 된다라고 했던 이런 판결들이 다 폐기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판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꼭 변호사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모의시험이나 이런 데 자주 나오게 될 그런 판결인 거예요. 자, 그렇고요. 두 번째 판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한 것이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는 어쨌든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은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한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판결을 한번 봐야 되겠죠. 공유물이 있는데 X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은 3분의 2입니다. 자, 그런데 을은 X토지의 무단으로 Y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지은 거죠. 그 다음 병에게 X토지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Y 건물은 이제 을의 소유가 아니라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제 병이 이 X토지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게 했는, 즉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는 병과 이 X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은 자신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병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병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병은 정에게,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사용하겠다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X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병은 Y 건물에 대해서 정과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고란 요거를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갑은 자신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병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제 그 갑은 을이 동의 없이 이제 병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와 그 다음에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고 정을 상대로 해서 퇴거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이제 병에게 X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이제 반환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그런 청구를 한 겁니다.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결국은 이제 그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만은 병 자체는 X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죠. 이제 뭐 여기서 점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권인지 사용 대차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대가를 받고서 이제 빌려줬다라고 생각하면은 임차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보통은 임차권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병은 사용 수익하기로 한 즉 을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갑은 병에게 Y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테고요. 역시 정도 마찬가지로 병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은 정에게 퇴거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과 유사한 임차권 등의 이제 점유 사용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럼 정에 대해서 퇴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테고요. 자, 퇴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법한 점유의 권한에 기초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주장은 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물 전체를 을이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점유 지분권에 기초해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만이 허용이 되겠죠. 공유자라고 해서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공유물 전체를 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을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3번 판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4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제 그 1975년 11월 20일 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가 그 갑은 을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해서 1976년 4월 17일 이제 갑이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병은 X토지의 무단 점유자였습니다. 병은 무단 점유자. 자였는데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X토지의 반환과 75년 11월 20일부터 76년 11월 20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청구하는 시점이 아마 76년 11월 20일까지가 되겠죠. 뭐 이때까지 이제 목적물 반환을 이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건지 뭐 아니면은 그 변론 종결 시점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76년 11월 20일까지 반환 청구를 한 건데요. 자, 요걸 한번 시점을 비교해 보면요. 1976년 11월 20일까지가 되겠죠. 이때까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갑은 당연히 이제 단독 소유가 된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단독 소유가 됐던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자기가 단독 소유였으니까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갑은 2분의 1 지분권자에 불과했죠. 2분의 1 지분권자였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도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은 76년 4월 17일부터 76년 11월 20일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야 될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75년 11월 20일부터 76년 4월 17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임료 상당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판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공유자인 동안에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의 명의로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이제 공유자가
공유자가 3명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을, 병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3명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요. 자, 각자의 공유자의 지분이 3분의 1씩이라고 한다면은 이 보존 등기는 완전히 무효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갑의 그 3분의 1 지분으로서는 그런 보존 등기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을과 병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 그러니까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존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고 이제 공유자로서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갑의 보존 등기에 대해서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5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판결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관계예요.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 이제 갑과 을과 병이 상속을 한 겁니다. 이제 각 지분은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갑이 공유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A로부터 자기와 A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와 갑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가 있지도 않은 거에 위조돼서 이제 그 허위 서류가 작성이 돼서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갑 명의 3분의 1 지분 등기에 대해서까지 을이 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갑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위해서 갑 명의 등기, 그러니까 나머지 갑 명의의 지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을이 아닌 나머지 이제 공유자 병이 자기도 이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흔쾌히 승낙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이 그런 병의 지분 등기까지 포함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뭐 갑, 을, 병이 형제인데 뭐 예를 들면 갑이 뭐 A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갑이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뭐 다른 지역에 살던 타지에 살던 형제가 을이 이제 뭐 자기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 병을 상대로 해서 뭐 있지도 않은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라라고 청구를 했더니 뭐 다른 형제 병이 나는 뭐 갑이 가져가는 거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을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까지 말소를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항상 어느 집안에 보면 이런 형제들 꼭 있죠. 이 사안이 그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판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판결은 그러니까 지분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사안에서는 2명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가 갑과 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해줬는데 뭐 예를 들면 병한테 본등기를 해준 경우인데 이 갑이 이제 나서서 이제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본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갑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등기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하라라고 하는 것을 을이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에서는 을이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를 넘는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그
보존행위로서 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것이 두 명인 경우에 그다음 또 나머지 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처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권에 대한 말소 등기만 청구할 수 있고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이 문구들 있잖아요.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인 사만실업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건 두 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만실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만실업의 본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무효가 아닌 경우니까 자신의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유자가 몇 명이 더 있다면은 사만실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7번 판결과 여러분들 6번 판결 자체는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그 공유 지분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은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또 그 다른 공유자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의 효력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공유물의 특약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까지 그 특약의 효력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그 특약을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것에 관련된 판결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지는 이제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공유자 간의 공유물의 사용 수익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의 변경이 있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의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제 이게 공유물에 관련된 그런 특약의 효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현물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 분할 청구권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원하고 있는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공유자 3명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갑, 을, 병이 이렇게 있는데 3분의 2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갑이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 요만큼을 갑한테 떼주고 나머지 그 기존의 토지는 계속 을과 병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뭐 을과 병도 역시 공유 관계를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합유 등기와 공유 등기는 설명을 했었죠. 네,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유 부분에 대해서 합유물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할 수 있는가? 합유에 대해서는 합유자들 사이에 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민법 714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합원에서 탈퇴를 하거나 조합이 해산되거나 뭐 그러면은 지분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받을 금액에 대해서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합유물에 대한 자체에서 합유물의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합유물에 대한 것이죠. 합유물에 대해서는 압류 기타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민법 이제 272조와 그 다음에 조합에 관련된 706조, 조합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조합 특별사무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민법 727조에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은 이제 그 조합재산의 처분 자체가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6조 제2항에 따라서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단독으로 그 특별사무, 조합재산의 처분에 대한 특별사무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인데요.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것이 허용이 되겠는가? 자, 그 1인 조합에서 2인 조합이 있을 경우에 이 2인 조합에서 조합 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해산인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탈퇴인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2인 조합에서 1인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해산만 허용이 된다면은 그럼 이제 조합 사무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조합에서의 사업이 이제 계속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탈퇴도 허용하는 겁니다. 탈퇴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계속되면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만 정산해 주는 식으로 해서 되겠죠. 물론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산이 됐든 탈퇴가 됐든 조합 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해산의 법리에 따라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탈퇴의 법리에 따라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조합 사업을 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2인 조합의 경우에도 탈퇴가 허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탈퇴가 허용이 되면은 지분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탈퇴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합의물이 단독 소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합유물이 단독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머지 조합원 1인의 단독 소유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판결이에요. 조합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합유물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유물에 관한 등기 청구를 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러니까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유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합유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나 합유자가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나 그런 경우나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이제 합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나 합유물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 이제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합유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나 합유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거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는 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판결은 총유에 관련된 판결이죠. 자, 14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내용 자체는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갑 종중의 대표자인 A가 갑 종중을 대표해서 엑스토지를 매도했는데 뭐 상대방이 국가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죠. 엑스토지를 매도했는데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종중 대표자인 을을 선임을 해서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을이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죠.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 종중
갑 종중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만 을은 그 종중의 명의의 대표자로서 기재가 돼야 될 뿐인 거죠. 을이 자기가 그 대표자라고 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종중 재산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은 갑 종중만이 권리 의무를 갖기 때문이긴 하죠. 그 총유 재산이긴 하지만은 그 총유 재산은 기본적으로 종중의 이제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 종중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되고요. 그 갑 종중을 대표하는 대표자 을이 이제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표자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즉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겠죠. 자, 이게 이제 총유에 관한 설명이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 총유 재산의 처분행위 관리 처분행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계약 자체가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행위를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그러한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조합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총유 재산을 갖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유물의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와 같은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무 부담 행위 자체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공동 소유에 관련된 판례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 학생들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면담 신청하라고 올려놨는데 아직 면담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혹시 뭐 공부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뭐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상담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게시판에 질문도 올려주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줌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